서양문학 제 마지막 편으로서 제3세계 문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이 기탄잘리입니다. 작가는 타고르입니다. 작품을 보시겠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무한하게 만드셨습니다. 찬미와 공경의 경호체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즐거움이십니다. 이 연약한 그릇을 당신은 비우시고 또 비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새 생명으로 자꾸 채워 가셨습니다. 이 작은 갈대피를 당신은 언덕과 골짜기를 넘어서 가져오시고 그리고 영원히 새로운 곡조로 불어 넣으셨습니다. 당신의 성스러운 손이 닿자 내 작은 가슴은 기쁨 때문에 분수를 잊어버리고 형용할 수 없는 말을 짓거립니다. 당신의 끝없는 선물은 내 작은 손으로만 주어집니다. 세월이 흘러도 당신은 그냥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채워야 할 자리는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신다면 내 가슴은 자랑스러워서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얼굴을 쳐다보고 눈물이 고입니다. 내 생활 속의 모든 거칠고 산란한 것들이 한개 아름다운 조화로 용해될 것이며 나의 흠모하는 마음은 즐거운 새가 바다를 건너 날듯이 날개를 펼 것입니다. 내 노래 당신의 즐거움을 느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으로만 내가 당신 앞에 나타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노래의 널리 퍼진 날개 끝으로 내가 감히 도달하리라고 바랄 수 없었던 당신의 발에 부딪힐 것입니다. 노래의 기쁨에 도취하여 나는 정신을 잃고 나의 주님이신 당신을 친구라고 부를 것입니다. 기탄잘리. 신에게 바치는 송가, 즉 자신이 갈망하는 피안의 임을 현세에서 그리며 기도하고 구도하는 성자의 송가를 뜻합니다. 기탄잘리는 자유시고 서정시고 산문시고 찬미시며 송가입니다. 성격은 구도적, 명상적, 관념적, 예찬적, 형이상학적, 신비적인 성격을 지녔고 표현은 상징법, 운율법, 지급법을 썼으며 어조는 여성적 어조와 경건한 기도조의 어조입니다. 특징은 일상의 평이한 시어를 사용하여 절대자에 대한 구도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고 절대자에 대한 찬미와 구도의 자세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탄잘리는 1910년 타고르의 작품입니다. 타고르는 1861년에서 1941년 인도의 사상가, 음악가, 시인, 대자연에 대한 동경과 친화, 절대자에 대한 경외감 등을 신비주의이고 정적인 표현으로 노래하였습니다. 1913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작품 한눈에 보기를 볼 것 같으면 당신, 새 생명으로 채워지고 새로운 곡조를 불어넣었습니다. 연약한 그릇인 나는 작은 갈대피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주님 당신 친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타고르의 대표적인 기탄잘리는 신에게 바치는 송가라는 뜻으로 157편의 시로 구성된 시집이다. 이 작품은 시적 화자의 절대적 찬송과 믿음을 바탕으로 신에 대한 경의를 나타내고 있다. 화자는 겸허한 경호처와 찬미의 어조를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하면서 신에 대한 구도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먼저 1년에서는 나를 무한하게 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며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는 당신, 곧 절대자에 대한 찬미가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 당신은 성스러운 존재이며 나는 당신에게서 부여되는 영감을 통해 노래를 할 수 있는, 즉 당신으로부터의 선물을 수여받는 존재로서 나타나고 있다. 이 연에 가면 나는 이러한 수동성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당신에 대한 찬미를 드러내고 있다. 나는 당신에 대한 찬미를 통해 모든 거칠고
산란한 현실을 극복하고 아름다운 조화의 세계에 도달하며 그를 통해 당신의 발, 곧 절대자의 존재의 세계를 감지하고 절대자를 친구처럼 친밀하게 인식하게 된다. 기탄잘레의 사당적 배경은 이 작품에서 예찬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신은 고대 인도의 성전인 우파니사드에 바탕을 둔 범신론적 개념의 신이다. 우파니사드에 의하면 지상의 신은 만유 속에 있고 따라서 그 신은 만유 속에 놓여 있는 근본선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에 지식과 사랑과 의무로서 만유와 일체가 되고 보편의 신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일이 선의 본질이 되는 것이다. 타고로는 이러한 인도 고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기 사상의 틀을 세우고 생명의 행복을 터득하여 사랑으로 신을 찬미하였다. 타고로의 사상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에서 싹트고 있다. 시집 기탄잘리, 시내의 기위와 열렬한 경애라는 주제를 평이한 일상의 시호와 경건한 어조로 아름답게 변하고 있는 시집 기탄잘리는 1913년 타고르에게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한 작품이다. 이를 통해서 전 세계는 서구 이외의 다른 지역에도 뛰어난 문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고 국권 상실로 인해 시리에 빠져있던 우리 민족도 큰 위안을 받았다. 이 시집에 실린 작품들은 타고르가 모국어인 벵골어로 쓴 것인데 그 자신이 영어로 번역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옥에 의해 번역되었는데 영거풍의 시풍, 산문조, 율조 등이 한용운에게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작품은 시가 되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시입니다. 파블로 네루다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였어. 시가 나를 찾아왔어. 몰라. 그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 겨울에서인지 강에서인지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아냐. 그건 목소리가 아니었고 말도 아니었으며 침묵도 아니었어. 하여간 어떤 길거리에서 나를 부르더군. 밤의 가지에서 갑자기 다른 것들로부터 격렬한 불 속에서 불렀어. 또한 혼자 돌아오는데 말이야. 그렇게 얼굴 없이 있는 나를 그건 건드리더군. 나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 내 입은 이름들을 도무지 대지 못했고 눈은 멀었으며 내 영혼 속에서 뭔가 시작되어 있었어. 열이나 잃어버린 날개 나는 내 나름대로 해보았어. 그 불을 해독하며 나는 어렴풋한 첫 줄을 썼어. 어렴풋한 뭔지 모를 순전한 넌센스. 아무것도 모르는 어떤 사람의 순수한 지혜. 그리고 문득 나는 보았어. 풀리고 열린 하늘을, 유성들을, 고동치는 논밭 구멍 뚫린 그림자, 화살과 불과 꽃들로 덜수여진 그림자, 휘감아 도는 밤 우주를. 그리고 나 이 미소한 존재는 그 큰별들 총초한 허공에 취해 신비의 모습에 취해 나 자신이 그 10년의 일부임을 느꼈고 별들과 더불어 굴렀으며 내 심장은 바람에 풀렸어. 갈래, 시의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이고 성격은 고백적, 명상적, 체험적, 회고적 성격을 지녔으며 한류법, 도치법, 멸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독백적, 회고적 어조고 지혜와 영감의 순간을 토라하는 명상적 어조입니다. 기, 서, 결 3단 구성으로 되어 있고 시작의 본질과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슬라 네글라 비망록 1964년 작품에서 나오는 작품입니다. 작자는 파블로 네루다입니다.
작품 한눈에 보기 보면은 시의 기에는 시의 부름 찾아옴이고 서는 영혼의 꿈틀거림. 첫 번째 시작 새로운 우주를 인식하고 결은 우주와 자아의 동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는 1964년 간행된 이슬라 네그라 비망록이라는 시집에 실려 있는데 이 시집에 실린 시들은 네루다 자신의 인간적 예술적 경험 일체를 차분히 정리하는 서정적 자선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 작품에는 한 사람의 시인이 어떻게 시에 눈뜨고 세계와 공감하여 가는가 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시작의 충동과 이를 언어로 표현하면서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고 이런 체험을 통해 세계와 동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네루다는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강조했음을 염두에 둔다면 이 작품에는 이러한 네루다와의 시관이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네루다의 시관. 이 시는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강조하는 네루다의 시관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 시는 시인이 최초로 시적 영감을 떠올리는 순간부터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여 완성하는 작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맛보는 우주 내지 세계와의 일체감을 노래한 것이다. 시를 짓는 과정이란 오늘 갑자기 찾아온 영감을 오랜 고민 끝에 글로 표현해내는 것이며 이 창작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관념이 차분한 어조 속에 배현되고 있다. 네루다의 시세계. 일반적으로 사랑의 시인이자 민중의 시인으로 알려져 있는 네루다는 20대에서 40대를 거치면서 시풍의 상당한 변모를 겪었다. 초기 20대는 고독과 절망으로 점철된 혼돈의 시기였다. 네루다는 이런 혼돈을 밝혀줄 예언자적 존재가 시인이라고 생각하고 초현실주의 기법으로 흐르면서 그의 초기 시가 난해해졌다. 마드리드에서 근무하면서 겪은 스페인 내전은 30대의 네루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는 이곳에서 억압받는 민중을 발견하고 초현실적인 언어 세계를 탈피하여 소박한 언어로 민중에게 다가간다. 40대에 이르러 네루다는 자신의 뿌리인 아메리카를 재발견한다. 그래야 아메리카를 건설한 민중의 혼을 노래하고 축복받은 땅을 유린한 침입자들의 온갖 만행을 규탄하며 아메리카의 위대한 지도자를 예찬하게 된다. 이 밤 나는 가장 슬픈 시를 쓸 수 있으리. 바로 파블로 네루다 작품입니다. 예를 들면 밤은 별이 많다. 별들은 파랗게 떨고 있다. 멀리서 파랗게 라고 쓸까? 밤바람은 하늘에서 돌며 노래하는데 나는 이 밤 가장 슬픈 시를 쓸 수 있으리. 난 그녀를 사랑했었지. 때로 그녀도 나를 사랑했었어. 오늘 같은 밤이면 그녀는 내 품에 있었지. 끝없는 하늘 아래서 난 몇 번이고 그녀에게 입맞추었지. 그녀는 나를 사랑했었지. 때로 나도 그녀를 사랑했었어. 그녀의 그 커다랗게 응시하는 눈망울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었으리. 이 밤 나는 가장 슬픈 시를 쓸 수 있으리. 문득 그녀가 없다는 생각, 문득 그녀를 잃었다는 느낌. 황량한 밤을 들으며 그녀 없이 더욱 황량한 밤. 풀잎에 이슬이 지듯 시구 하나 영혼에 떨어진다. 무슨 상관이자 내 사랑이 그녀를 붙잡아 두지 못한 걸. 밤은 별이 많고 그리고 그녀는 내 곁에 없다. 그게 전부다. 멀리서 누군가 노래한다. 멀리서 내 영혼은 그녀를 잊어버린 것만으로 가만 있지 못하는가. 그녀를 더위 잡으려는 듯이 내 눈길이 그녀를 찾는다. 내 마음이 그녀를 찾는다. 그러나 그녀는 내 곁에 없다. 이 많은 나무들을 하얗게 깨어나게 하던 그 밤, 그 똑같은 밤, 그때의 우리는 이제 똑같은 우리가 아니다. 이제 난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 사실이지 하지만 참 사랑했었지. 내 목소리는 그녀의 귀에 이를 바람을 찾곤 했었지.
나무의 사람이 되었겠지. 나무의 여자, 내 입맞춤의 이전처럼 그 목소리, 그 맑은 몸매, 그 끝없는 눈길. 이제 난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 사실이야. 하지만 참 사랑했었지. 사랑은 그토록 짧은데 망각은 이토록 길담. 오늘 같은 밤에는 그녀가 내 품에 있었기 때문이야. 내 마음이 그녀를 잃어버린 것만으로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야. 비록 이것이 그녀가 주는 마지막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그녀에게 바치는 마지막 시라고 할지라도. 이 밤 나는 가장 슬픈 시를 쓸 수 있으리. 작품은 자유시고 서정시고 낭만적, 해고적, 애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영탄적, 반복적 표현을 쓰고 있고 고백적, 독백적 어조, 과거 해상으로 인한 쓸쓸함이 묻어나는 어조입니다. 주제는 과거의 사랑에 대한 회상과 쓸쓸함. 20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 1924년 작품에서 출전되었고 작자는 파블로 네루다입니다. 1904년에서 1973년까지 칠레의 시인입니다. 20편의 사랑의 시와 한 편의 절망의 노래라는 시집을 통해 감각적인 사랑에 대한 진솔한 고백을 보여줌으로써 독자적인 시세계를 개척 원초적인 힘을 가진 언어로 라틴 아메리카 대륙의 운명과 꿈을 생생하게 구현시킨 현대의 위대한 시인 중 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작품 한눈에 보면은 과거에는 그녀와의 입맞춤 커다랗게 응시하는 눈망울, 사랑, 충만함, 매개는 별이 많은 밤, 회한, 황량함, 현재는 그녀에 대한 추억 환기하고 가장 슬픈 시를 쓰게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는 특별한 비유나 상징을 사용하지 않고 시인이 진솔하게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함으로써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특별한 수사를 동원하지 않고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정신적 측면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먼저 시인은 한 시구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별들이 파랗게 떨리고 있는 밤의 풍경을 묘사한 시구가 그것이다. 그녀와 사랑했던 날들의 밤에도 별이 많았지만 또다시 별이 많은 오늘 밤 그녀가 내 옆에 없기를 나는 고통스럽게 시를 쓰고 있는 것이다. 사랑은 이미 끝났지만 그녀를 잊기 위한 고통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기에 나는 그녀를 생각하며 한 편의 시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다. 화자의 그리움, 절망, 회환이 당담한 어조 속에 토로됨으로써 오히려 깊은 감동을 이끌어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 밤 나는 가장 슬픈 시를 쓸 수 있으리의 어조와 표현의 특징은 이 시는 특별한 비유적 표현이나 심오한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솔한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냄으로써 감동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이 시에는 이제 헤어져 남의 여인이 된 옛사랑을 잊으려는 의지적인 자화와 그래도 그 여인을 잊지 못하고 슬퍼하는 현실적인 자아가 충돌하고 있는 정황이 복합적인 목소리로 나타나 있다. 시인은 사랑을 잃고도 짐짓 슬프지 않은 척하는 사나이를 바라보고 그 사나이의 슬픔을 객관화하여 보여준다. 그러나 곧이어 아픈 옛사랑을 해고하는 부분에서 자신과 사나이를 동일시하게 된다. 곧 사랑의 감정을 시로 쓰면서 객관화를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자신의 현실적 아픔을 나타낸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시인은 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화자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시점의 여러 유형 가운데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에서는 1인칭 화자가 어떤 체험을 겪으면서 이것을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형태, 즉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화자가 시적 상황의 주인공으로서 자신의 현재 경험을 토로하는 것이다. 그리고 화자가 체험을 겪고 나서 어느 한 시점에서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는 경우도 있다. 회고적 시점에서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 시가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시인이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 속에 존재하는 어떤 인물의 입을
빌려 말하는 유형이 있다. 바로 이 시가 이 유형을 따랐는데 시인은 사랑을 잃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마음 약한 사나이를 통해 섬세하고 복합적인 사랑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서양문학 제3세계 문학 정말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100년 동안의 고독 작품이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겠습니다. 작자는 마르케스입니다. 2월에 그 집시들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그들은 만원경이나 북만큼이나 큼지막한 확대경을 가져와 암스테르담의 유대인들이 최근에 발명한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보여주었다. 그는 집시 헬만 승려의 연구 자료를 요약해서 적어주고 아스트로랍의 관측의와 나침반과 육분의의 조작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는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다이 자기의 실험을 방해받기 싫어서 집 뒤에 새로 지은 조그마한 방 속에 처박혀서 우기의 몇 달을 보냈다. 집안일을 몽땅 망각해버리고 그런 마당에서 별의 움직임을 지켜보느라고 밤을 꼬박 새우기가 일쑤였고 정확히 정오를 가려내는 방법을 찾다가 일사병에 걸리기도 했다. 그 도구들을 만지는데 전문가가 된 그는 소재를 떠나지 않고도 이름 없는 바다를 건너고 미지의 땅을 찾아내고 다른 세계의 신기한 인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다. 이때 그에게는 새로운 버릇이 생겨서 그는 혼자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느끼지 못하면서 집안을 오가며 우르슬라와 아이들이 마당에서 허리를 부러지든 바나나와 칼라디움이 자라든 말든 카사아바나마 아후야마와 가지가 자라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정열적인 그의 연구는 끝났고 그는 무엇인지 매혹된 듯 싶었다. 그는 자기도 알아듣지 못할 감탄에 찬 감탄사를 마구 내어 뱉어내면서 못에 홀린 듯이 며칠을 보냈다. 그러다가 드디어 12월 어느 일요일에 그는 마음을 괴롭히던 사실을 토해내고 말았다. 그의 아이들은 아버지가 오랫동안 끈질긴 연구 끝에 분노에 가득 찬 듯이 자기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을 얘기했을 때의 그 엄숙한 표정을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리라. 지구는 둥글다. 마치 오렌지처럼. 우르슬라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미치려거든 혼자만 미치구려. 우르슬라가 소리쳤다. 집시들의 말 따위를 죄 없는 아이들에게 쓸데없이 전하지 말아요. 그러나 호세 아르카디오 베엔디아는 격분을 참지 못하고 아스트롤라베를 마룻바닥에 내던져 부숴버린 아내의 기분쯤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는 아스트롤라베를 새로 만든 다음에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이론을 전개하면서 동쪽으로 계속해서 항해를 한다면 떠난 장소로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는 얘기를 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호세 아르키디오 부엔디아가 완전히 미쳐버렸다고 생각했고 멜키아데스가 다시 돌아오자 그 말을 전했다. 그러나 멜키아데스는 마콘도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어도 바깥 세상에서는 실제로 증명이 된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추리로 알아낸 호세 아르카디오 베엔디아의 뛰어난 머리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찬양했고 자기의 존경을 나타내는 뜻에서 그 마을의 미래에 큰 공헌을 할 연금술사의 실험실을 기증했다. 줄거리 가장 질서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곳인 마콘다는 어느 누구도 사마한 적이 없는 영생의 낙원이다. 그런데 이곳이 현대 문명의 침투를 받으면서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외국인들과 현대 문명이 무려 4년 12개월에 걸친 대홍수에 모두 흔적도 없이 휩쓸려 간 다음에야 마을은 비로소 어느 정도 원래의 모습으로 복원된다. 그러나 계속된 고립과 동족혼의 결과 기형아들이 늘어나고 자손은 번창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콘도는 지상의 낙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한 상태가 되어버린다. 100년 동안의 고독. 장편소설. 설화적, 신비적, 상징적, 몽상적, 현실 투영적, 사실적 연대기다. 가족사 소설의 긴 주기적 시간성과 마술적 상상력이 결합된 설화적 편이다. 연대기적 구성과 순행적 구성,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고독의 운명을 탁월한 부엔디가 가문의 100년 가게사다. 인간의 숙명적 고독을 주제로 하고 있다. 마르케스. 1928년에 태어났다. 아직까지 살아계시고 콜롬비아의 소설가다. 1981년 100년 동안의 고독으로 노벨 문학상 수상을 했으며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적 현실을 배경으로 하되 남미의 상징적이고 신화적인 요소를 삽입하여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 작품 한눈에 보기는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 과학적 근대적 의식을 가진 사람이고 우르슬라는 전통적 신비적 인식을 가진 사람의 매개는 멜키아데스다. 경험과 지식을 통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 작품은 1982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소설을 세계 문학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대표적인 소설이다. 이 작품 속에는 1900년대 초 콜롬비아에서 일어난 자유파와 보수파의 싸움, 미국인들의 도래, 바나나 농장의 등장과 같은 실제 사건들이 언급되어 있어 라틴 아메리카의 착취와 폭력의 지배에 대한 역사를 풍자하고 있는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이 작품은 현실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는 리얼리즘의 원리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 있으면서도 현실의 한 측면을 나름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100년 동안 고독에 나타난 갈등 구조. 평화롭고 이상적인 마콘다 마을의 집시들이 근대 문명을 전수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인 세계에 갇혀있던 마을 사람들의 인식과 근대 문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과학적인 인식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주인공의 인식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근대 소금 문명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으로 지식인들을 유혹하지만 이는 소외 속에서 평화로운 이상세계로 자리하던 공간을 파괴하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콘도라는 공간적 배경의 상징성. 마콘도는 마르케스의 출생지인 콜롬비아 대서양 연안 마을 아라카타카에 대한 구체적 문학화임을 동시에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 대한 상징으로 마르케스에 의해 창조된 호구의 지명이다. 이 작품에서 마콘다라는 공간적 배경은 현실 세계의 물질 문명과 동떨어진 공간, 서구의 이성적 질서로 구축된 세계와는 다른 공간, 신화적 질서가 살아있는 공간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은 실제로 전개되는 마술적 신비적 이야기 구조와 적극 조응하는 곳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르케스의 작품 세계. 전 세계적으로 마치 자신의 또 다른 이름처럼 통용되다시피 하고 있는 100년 동안의 고독을 기점으로 마르케스의 문학 세계는 하나의 뚜렷한 구분을 드러낸다. 100년 동안의 고독. 이전에 나온 장편 낙엽, 아무도 대령에게 편지하지 않는다 등을 살펴보면 모든 작품들의 상상의 지명이 마콘다와 마르케스적인 인물인 아우넬리아노 대령이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위의 작품들은 마르케스의 대명사와도 같은 신화와 역사의 결합이라는 마르케스적 문학관을 주축으로 하여 축조되었다. 100년 동안의 고독 이후에 발표된 작품들에서는 마콘다와 아우넬리아노 대령이 사라지고 마술적 사실주의로 지칭되는 신화와 역사의 결합 양식으로 다른 모양과 방향을 띠게 된다. 예고된 죽음의 기록 1981년 신화와 역사의 결합이란 옛 지칭에 저널리즘과 탕념 소설 기법이라는 새로운 단층을 이입시켜 마르케스 소설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많이 유명한 작품 두 가지만 구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의 포도. 1930년대 미국 오클라호마의 전국으로 휩쓴 경제 공황의 여파가 밀어닥친다. 그러자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고
농민 조두 일가는 농장지대인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한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각지에서 흘러든 노동자로 인해 분파리도 찾기 힘든 실정이었다. 고영주와 그 앞잡이들은 노동자들을 한없이 착취하였으며 그 행포는 날로 심해져 갔다. 그러자 선교사 캐시가 주동이 되어 파업을 일으킨다. 그러나 캐시는 고동주의 앞잡이인 폭력단에게 살해된다. 그 장면을 목격한 조두가의 장남 톰은 캐시를 죽인 남자를 살해하고 정체 없는 유랑의 길을 떠난다. 노동자들의 분노는 무르익는 포도송이처럼 커지고 설상가상으로 농장에는 홍수가 밀어닥친다. 그런 와중에 딸 노자사는 사산호를 한다. 그리고 강물이 범람하여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그녀는 아기에게 먹여야 할 젖을 굶어 죽어가는 한 나이든 노동자에게 먹이며 신비로운 미소를 짓는다. 이 작품은 1930년대 미국 농촌의 실상을 객관적 입장에서 치밀하게 준비한 사실주의 소설이다. 미국의 1930년대 경제 공황과 함께 시작된 절망의 시기였다. 거기에다 미국 중서부와 남서부의 거대한 흑모래 폭풍이 밀어닥쳐 이 여파로 거대한 병야지대는 항무지로 바뀌었고 많은 소농들은 자본가에게 재산을 저당잡혀 소당용으로 전략하고 말았다. 이 소설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 아래에서 현실에 대한 구조적 인식을 갖게 된 작가가 자신의 사회의식을 바탕으로 당시 미국 사회의 실상을 고발하고 비판한 것으로 플로레타리아 문학의 걸작으로 칭찬받았다. 하지만 이 작품이 오늘날까지 훌륭한 문학작품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그러한 사회 비판적 인식을 담고 있다거나 캘리포니아 이주민들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다룬 것뿐만 아니라 약소의 땅 내지 이상형을 찾아 헤매는 인간의 탐색을 그리고 있다는 점 때문일 것이다. 또한 생존을 위한 투쟁과 살아남기 위한 인간의 본능적 욕구, 절망적 상황에서도 잃지 않는 따뜻한 인간의 등이 범인류적 보편성을 띠고 있다는 점 등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분노의 포도인은 장편 소설이고 사실주의 소설로서 사실적 비판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1930년대 미국 농촌의 절망적인 현실을 제재로 해서 현실에 대한 투쟁과 범인류적 인간애를 주제로 하고 있다. 작자는 존 스타인백이다. 1902년에서 1968년까지 미국의 소설가이고 20세기 초반 미국의 대표적인 리얼리즘 작가다. 1962년 노벨상 수상하였고 주요 작품으로는 에덴의 동쪽과 불만스러운 겨울 등이 있다. 동물농장 장편 소설이고 우화 소설이고 풍자적 비판적인 성격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 동물들의 반란과 실패 주제는 이상을 내세운 독재 사회를 비판하고 있다. 작자는 조지 오웰이다. 1903년에서 1950년 영국의 소설가이고 현대사회의 바닥에 깔려있는 악몽과 같은 전제주의의 풍토를 풍자하고자 폭로하는 경향을 드러내었다. 주요 작품으로는 카탈로니아 1984년 등이 있다. 동물농장 어느 날 한 농장에서 농장주의 홀대한 대접에 불만을 가진 가축들이 반란을 일으켜 농장주와 관리인을 내쫓고 직접 농장을 경영하여 농장 이름을 동물농장이라고 바꾼다. 그리고 나폴레옹, 스노우볼, 스킬러의 지도 아래 동물들은 평등한 동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며 모두들 주인의식을 가지고 동물농장에 참여하여 이상적 사회를 이루게 된다. 그런데 지도자급 동물 사이에 권력 투쟁이 일어나 나폴레옹은 이상주의자인 스노우볼을 쫓아내고 강교한 스킬러를 대변인으로 내서 동물들을 설득하는 한편 개를 앞장서 동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독재 체제를 세우게 된다. 평등하고 자유롭던 동물의 세계는 무너지고 동물들은 자신과 같은 처지였던 동물들에게 후속받은 처지가 된다.
그러나 지도자 계급들은 옛날의 인간들보다 더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인간들과도 거래를 하며 돈을 축적하기 시작하여 이상사회는 무너지고 만다. 혁명은 타락하고 유혹과 명분만이 동원되었다. 우직하게 일만 하던 동물이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인간이 도살장에 팔렸으며 동물들은 더욱 감시를 받는 처지가 되고 만다. 이 작품은 조지 오웰이 스탈린 치하의 집단 농장을 풍자하기 위한 것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지만 모든 독재 사회에다는 신랄한 풍자로 나아가고 있다. 이 소설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지배자의 교활한 위선과 비지배자의 우둔함이다. 지배자는 비지배자들을 미끼로 유혹하여 희생을 강요하지만 그들이 사용 가치가 떨어지면 폐마 도살장으로 보내어버린다. 그런데도 비지배자들은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한가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이는 정치가 발달하지 못한 사회일수록 정치적 술수가 난무하고 헛된 공약이 판을 치게 되지만 어리석은 민중들은 그것에 이용만 당한다는 작가의 현실 인식이 단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그럴 때 작가는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지배자의 도덕성과 통치의 능력, 그리고 비지배자의 능동성과 현명함,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